물 한 잔 마시고 자야지 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놓인 푸딩 하나가 눈을 반짝입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배부르다며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작은 디저트 하나 앞에서 나의 결심은 슬그머니 녹아버립니다. 이건 간식이 아니라 입가심이야. 어차피 내일부터 운동 시작할 거니까. 우리는 핑계라는 이름의 철학적 논리를 발휘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욕망과 협상하며 살아갑니다. 새벽 2시에 치킨 앱을 켰다가 이건 미친 짓이야 하며 닫고 다음날 다시 열고 결국 주문하고 이쯤 되면 인간이란 참을성 없는 동물이 아니라 욕망을 정교하게 설득하는 존재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나약함의 표시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일까요? 혹은 인간 존재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철학자들 역시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욕망의 수레를 끄는 존재로 묘사했죠. 수레를 끄는 말 중 하나는 이성을 따르고 다른 하나는 본능을 따라갑니다. 그 사이에서 인간은 중심을 잡으려 끊임없이 애쓰는 존재인 셈입니다. 한편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우리 삶을 끝없는 고통으로 이끄는 뿌리라고 단언합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그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갈증이 생긴다며 삶 전체가 결국 결핍의 연속이라고 보았습니다. 듣다 보면 조금 암울하지만 우리가 매일 한 입만 더해 흔들리는 이유가 결코 우리만의 약점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욕망을 없애야 한다가 아니라 욕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자야지 하고 일어섰는데 그 순간 냉장고 안에 조용히 잠든 초코 푸딩이 나를 향해 말을 겁니다. 넌 오늘도 수고했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 한마디의 결심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지금만 오늘만이라는 관대한 허락이 자기 합리화라는 철학적 기교로 포장되어 손은 어느새 푸딩을 꺼내고 말죠. 누구나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욕망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더욱 또렷해집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핑크 코끼리 실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절대 핑크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당연하게도 핑크 코끼리입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나는 것,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남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구조입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말아야지, 사고 싶지만 참자, 연락하지 말자. 이런 결심이 들수록 마음속 그 대상은 점점 더 커다랗고 매혹적인 존재로 자라납니다. 욕망은 억누를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끊임없는 결핍의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또 다른 결핍이 발생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이내 더 좋은 물맛을 찾고 그마저도 지루해지면 이제는 특별한 음료를 찾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말합니다. 욕망은 만족될 수 없다. 만족이란 또 다른 고통의 전조일 뿐이다. 다소 비관적이지만 이 말은 우리 삶의 일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모든 욕망을 부정하고 고요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해답일까요? 여기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훈련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사건에 의해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의해 괴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욕망이 문제라기보다 욕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인 것이죠.
그들은 욕망을 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바라보며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제력을 길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딩을 먹고 싶을 때 그 욕망을 부정하지 마세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고 분석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원하고 있구나. 그 욕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 순간 욕망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의 감정, 하나의 흐름이 되어 당신의 의식 위를 흘러갑니다. 억누르지 않아도, 끌려가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는 것. 철학이 말하는 진짜 자제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참는 자가 이긴다고도 했고 화를 참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더 잘 배우며 자라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꾹꾹 눌러 참았는데 마음은 더 답답해지고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해버리는 건 왜일까요? 여기엔 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억제와 부정은 결코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집착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슬픔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나는 슬퍼하면 안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슬픔은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 슬픔은 더 깊이 마음속에 숨어들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순간을,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 라며 움켜쥐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불안해지죠. 기쁨을 잃지 않으려는 그 집착이 기쁨을 스스로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억지로 참으려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에 사로잡힌다고요. 욕망을 끊는다는 말도 어쩌면 욕망에 가장 강하게 사로잡힌 말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 지침을 남겼습니다. 바로 자기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죠.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이 고통을 만든다. 그러니까 욕망이 생겼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욕망을 보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참아야 해. 이건 하면 안 돼. 하고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욕망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대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메타인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의 층 위에서 바라보는 능력이죠. 감정이 일어날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질투심이 일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힘입니다. 이 바라봄의 힘이 억제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는다고 해서 철학적인 태도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참지 않고 그 감정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철학이 말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끌려가지 않아도 흘러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한 걸음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결코 대단한 이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작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이 얼마나 조용하고도 강한 철학일까요? 물속의 연꽃은 고요합니다. 불 속의 연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연꽃이 자신의 환경을 선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것은 없애고 싶다. 편안함은 유지하고 불편함은 제거하고 싶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분별을 만듭니다. 그러나 철학은 가끔 그 반대의 길을 가리킵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상황 안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이것이 바로 관조의 철학입니다. 관조란 무관심도 아니고 무기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깊고 맑은 시선입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이라는 감각이 당신의 내면을 휘두르지 않도록, 좋다와 싫다는 감정이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지 않도록 그저 그것들이 오고 가는 것일 뿐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태도, 그것이 관조입니다. 우리는 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말은 삼키고, 어떤 감정은 표현하고, 어떤 욕망은 따라가고, 어떤 욕망은 흘려보내야 하죠. 이때 중요한 건 뭘 참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분별심은 늘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이건 옳고 저건 틀려. 이건 좋아, 저건 나빠. 그런데 이 분별은 순간의 감정과 경험, 그리고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은 그 분별에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욕망을 굳이 끊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으며 그저 그 욕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때 비로소 욕망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일부가 되고 하나의 파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인생은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관조에 눈을 뜨는 순간 설령 삶이 불길처럼 뜨겁다 해도 당신 안의 연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